이 영상은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생각할수록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세포 하나만 들여다봐도 너무나 복잡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 무서울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을 생명체는 계속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 그리고 그 생명체의 기능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생명체 전체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가 이 작은 세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설계도를 우리는 DNA라고 부릅니다. DNA란 디옥시리보스 뉴클릭 애시드의 준말인데, 탄소로 이루어진 큰 줄기와 그 사이에서 정보를 만들어주는 4가지의 염기 서열이 마치 책장 속의 책들처럼 연속적으로 짝을 지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NA에 기록된 정보를 이용해 세포는 리보솜이라는 공장을 활용해서 우리 몸을 형성할 때 또는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단백질과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세포라는 이름의 도시 속에서 리보솜이라는 공장이 DNA라는 설계 도면을 통해서 도시와 나라에 필요한 물자들을 생산하고 채워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DNA라는 설계 도면이죠. 이 시점에서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등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 설계 도면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고 나아가 저 설계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면 세포를 마치 하나의 디자인된 공장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이 생각이 옳다면 기존에는 반드시 생명체로부터 추출해내야만 했던 물질들, 예를 들면 양귀비에서 나오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또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 등 생명체 몸속에서만 생산되었던 다양한 물질들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synthetic biology, 합성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합성생물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과학후기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이대희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그 원리를 따왔어요. 네. 반도체는 이게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가 따로 있고 네. 그 디자인이 있으면 OEM을 받아가지고 디자인된 반도체만 막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빌드하는 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테스트해서 파는 데가 있어요. 합성생물학은 생물학을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생물학을 네, 반도체 만들듯이. 반도체 만들듯이.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반도체는 어떤 부품만 조립하면 만들어진다, 이런 설계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DNA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DNA. 1947년 컴퓨터 공학에서의 혁명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연구되었던 학문인 양자역학과 재료공학의 산물인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해 만들어낸 회로 속에서 동작하는 자동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발견이 바로 그것이죠. 이 트랜지스터의 발견을 통해 전기회로는 유입되어 흐르는 전류를 보낼 것인가 혹은 보내지 말 것인가 라는 딱 2가지의 정보를 통해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0과 1의 정보, 즉 이진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10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가 놀랄만한 발견이 1953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생명체의 특성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원인인 유전자의 실체, DNA 구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죠. 이로써 생명체를 이루는 데이터는 A, G, C, T라는 4가지 정보의 조합, 비약하자면 사진법의 정보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로 일컬어지던 파인만은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 분자단에서 작동하는 기술인 나노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을 학계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설계도를 이용하면 나노세계에서 작동하는 머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이미 1950년대에 등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포의 그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기조차 우리에게는 사실 힘든데 어떻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그러한 정보들, 그러니까 DNA 속 정보들을 해독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다못해 당시에는 DNA 속 정보가 뭘 의미하는지도 이해하고 있지 못했을 때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당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염원했던 2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DNA의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랑, 다른 하나는 이 DNA 정보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기술일 것입니다. 각각의 분야는 독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지식체계였을 것입니다. 나노테크놀로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식체계 말이죠. 먼저 DNA의 정보를 분석해내는 기술은 분자생물학자인 프레드릭 생어에 의해 1955년 큰 진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생어는 우리 몸의 혈당량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을 완벽하게 분석해내는 데 성공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하나만 받아도 대단한 노벨상을 자신의 연구를 더욱 확장시켜 이번에는 생명체의 DNA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게 되었고, 이를 통해 또 하나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2번 받아도 마땅한 것이 바로 이 기술을 통해 인류는 DNA가 어떻게 설계 도면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DNA를 분석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럴 것이 새쌍의 염기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구성한다는 트리플렛 코드도 또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공장 역할인 리보솜이 어떻게 아미노산들을 붙여서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그런 번역 과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숙제는 저 DNA, 그러니까 이제 설계도를 어떻게 인간이 정밀하고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잠시 DNA 구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DNA는 탄소를 뼈대로 하는 이중나선 구조가 쭉 지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의 정보의 컨트롤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술일 것이겠죠. 잘라서 붙이고 또 이걸 자르고 다시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DNA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 DNA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거의 분자 수준으로 이 매우 작은 녀석인데다가 정보를 이루는 염기서열 또한 매우 작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원하는 곳을 잘라내기란 당시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분자단으로 작은 정보들을 보면서 직접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제한 효소라고 불리는 효소입니다. 유전자를 잘라준다고 하여서 유전자 가위라고도 불리고 있는 녀석이 바로 이 제한 효소이죠. 최초의 유전자 가위는 1970년,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이라는 개념이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시점에 제안되었어요. 이 제한 효소는 사실 세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세균은 외부에서 자신의 몸으로 침투된 유전자를 이 제한 효소로 잘라서 자신의 유전자에다가 붙여놓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세균이 자신을 좀 더 발달시키고 강화하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효소를 과학자들이 DNA를 편집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처음 사용된 제한 효소는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도구였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도 그럴 것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원하는 타겟 지점을 정확하게 잘라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제한 요소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한 도구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성과 의지가 가져오는 과학의 혁명은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74년 본격적으로 DNA를 해독하고 재조합하는 기술에 관한 지식의 총체를 합성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범주로 열게 된 것을 시작으로 1983년 카리 물리스에 의해 고안되고 만들어진 DNA 염기서열의 원하는 부분만을 복제, 그리고 증폭시키는 방법인 PCR 방법의 개발, 그리고 2003년 약 4조 1,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야심찬 계획, 인간 전체의 게놈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인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에 이어 이게 공상인지 과학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연구를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 연구는 바로 인공 미생물의 합성이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미생물을 합성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JCBI SYN 3.5 이렇게 돼 있는데, 크레이그 벤터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네네. Synthetic Microbes면 합성한 미생물이네요. 네, 실제로 사람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미생물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거네요. 네, 맞아요. 미생물을? 네, 맞아요. 1.0, 2.0 거쳐서 3.0까지 왔어요. 3.0이면 저게 벌써 버전 3, 저게 네. 마크 3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미생물 하는 사람들은 그 미생물 연구 대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미생물이 있으면
어떤 기관에다 그거를 기탁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써요. 네네. 근데 이 미생물도 정식 미생물로 인정받아서 아. 그 기관에 등록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살아있는 미생물이고 네. 키우면 번식도 하고 다 해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 미생물이 만들어진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합성할 때 썼던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미리 사전에 유전체 서열을 다 확인한 다음에요. 네. 저희가 ATGC를 다 합성해서 붙이는 거예요. 하나씩. 대신 에러가 없어야 돼요. 와, 이게 가능해요? 네. ATC를 붙이는 게? 네, 그래서 와. 저게 중간에 에러가 생기면 네. 생명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 오류를 다 검증해가면서 저걸 네. 합성해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AGCT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다 이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서열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DNA만 만들어졌지 이 DNA를 가지고 있을 어떤 껍데기 그게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미생물에 있는 DNA를 다 뽑아낸 다음에 네. 껍데기만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또 그 아, 껍데기에다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DNA를 결합시키면은 저렇게 인공적으로 미생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성생물학이라는 학문은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과 또 그 응용 분야의 확장을 통해서 말 그대로 생물학을 공학처럼 이해하고자 한다는 아이디어를 만들어가고 있음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 인류는 DNA라는 설계도를 통해서 세포라는 도시 속 공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요? 합성생물학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드류 앤디라는 교수가 있는데 네. 그분이 시빌 엔지니어링 전공이에요. 근데 그분이 생물학에 관심을 갖고 네. 생물학을 공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개념으로 이분이 처음에 합성생물학에 화두를 던지셨죠. 합성생물학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지가 얼마 안 돼 있어요. 일반 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신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산업으로까지 연결돼가지고 이미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신더스트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신더스트리. 예, 신세릭 바이올로지가 큰 산업을 만들 거다. 파이자, 그 다음에 그러네요. 듀퐁, 그 다음에 저 석유 회사인 BP, 네. 그 다음에 화학 회사인 카길, 오. 이런 회사들이 메이저로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합성생물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관련된 회사도 만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석유로부터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 가지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어떤 생산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화학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네. 화학을 보완해서 저희가 바이오로 그걸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합성생물학은 정말 다양한 곳, 다양한 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보자면 작은 세포가 나노 공장의 역할을 하여 계속해서 필요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말하자면 세포의 공장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소개드린 꼭 생명체 합성 과정을 필요로 하는 물질 등을 만들 때에도, 또 천연고무와 같은 소재를 만들어낼 때에도 이 합성생물학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설계도면에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넣어주고 그 설계도를 세포 속에 이식시켜주면 되는, 정말 원리 자체만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DNA를 자르고 붙이는 일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자가 아닌 이상 사실 다루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 적어도 2012년 이전까지는 그랬었죠. 지금은 어떠냐고요? 다루기도 쉽고 또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진 가위를 찾아냈습니다. 그 가위가 바로 캐스9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미생물이 이런 바이러스를 저항하기 위해서 크리스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저렇게 미생물 안으로 DNA를 넣어놓으면은 네. 저 DNA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크리스퍼 시스템인데 네. 이게 이제 캐스9 단백질이에요. 여기 캐스9이라는 단백질이고 이게 캐스9 단백질이에요? 네, 여기 캐스9 단백질이고 되게 리보솜처럼 생겼네요. 네. 이 캐스9 단백질은 DNA를 자를 수 있는 효소예요. 이 단백질은 DNA에 결합해가지고 DNA의 특정 서열을 이게 잘라주는 네. 뉴클리에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퍼의 유전자 가위의 최대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DNA 서열로 캐스9 단백질을 보내서 그 원하는 위치만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캐스9 단백질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그 안내자요? 위치로. 아, 그게 여기 RNA예요. 이 빨간색이요? 네, 이 RNA가
이 캐스9 단백질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아, 그렇군요. 그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 RNA가 특정 DNA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해요. 아. 그러니까 그 위치에만 이 캐스9이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RNA만 우리가 원하는 DNA 서열로 바꿔주면 원하는 위치로 가겠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 적용이 되는 DNA 거죠. 서열 중 자르고자 하는 부위의 염기 서열 앞단을 분석한 뒤 그 정보를 캐스9 단백질에 물려주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그 서열과 맞는 곳을 찾아가 정확하게 DNA 사슬을 절단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기술의 발견을 통해 기존 1, 2세대의 고질적인 문제인 도구의 전문성은 현저히 낮추고 정밀성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연구진들이 캐스9을 활용해 다양하고도 활발한 응용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박사님의 연구팀은 합성생물학의 수많은 응용 분야 중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을까요? 생물학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최종 단위는 효소거든요. 효소. 단백질. 네. 저희가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의 효소를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네네. DNA의 전사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네. 이 단백질이 특정 물질하고 결합을 해야만 네. DNA에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단백질이 나온 다음에 어떤 그 기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형광 단백질을 내는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합이 되면서 이 형광 단백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질이 있을 때만 형광 단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저 네. 기질이 있을 때에만 여기 있는 전사 단백질이 붙어서 전사가 일어날 거예요. 맞아요. 요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네. 효소가 기질과 만났을 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효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저희가 있네요. 형광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효소가 될 수도 있고요. 효소가 모이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대사 경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면 형광이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생산과 형광이 상관관계가 있어서 형광세기가 더 센 거를 골라내면 물질이 많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효소의 활성이 더 높은 거를 찾아낼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이클을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 이제 게스라고 해서 상표 등록도 했고요. 기술 개발도 통해 가지고 특허 등록도 다 해놨어요. 합성생물학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공 유전자 회로라고 불러요. 인공 유전자.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개발한 또 다른 서킷인데 네. 이 서킷은 뭐냐면은요, 그 나일론을 네, 나일론. 만드는 구성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전사인자가 그 형광 시그널을 낼 수 있게 네. 디자인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카프로락탐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네. 이 물질과 전사인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형광 단백질을 낼 수 있게 되죠. 아. 그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형광이 카프로락탐 농도별로 이렇게 될 수 있죠. 카프로락탐이 많이 생산되는 어떤 미생물을 찾아낸다 네. 했을 때는 형광세기가 센 미생물을 찾아내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디자인을 통해 설계된 공장이라도 공장의 품질과 기능에 따라 생산품의 양적 그리고 질적 차이는 생기게 마련이죠. 박사님의 연구팀은 바로 이 공장으로 사용되는 미생물의 품질을 검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이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 고무의 소재인 이소프렌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된 대장균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균을 대량으로 키우는 연구소나 생산 공장의 경우 어떤 미생물이 이소프렌을 생산을 잘하고 또 어떤 미생물이 못하는지 일일이 본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해변의 모래알을 세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박사님의 연구팀은 합성생물학의 기술을 이용해 고안하고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형광물질을 만들어내는 염기서열을 대장균의 DNA 안에 넣어주어 이를 통해 형광물질이 생성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생성물질 플러스 기질이 형광물질이라는 프로세싱을 빌드하여 형광물질이 많이 검출된 미생물일수록 이소프렌의 생산 효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즉 나노 공장인 미생물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박사님의 연구팀은 만들어낸 것이죠. 박사님께서는 이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예,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미생물이 네.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토피, 그 다음에 뭐 대장암, 비만,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뭐 면역력,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류머티즘, 관절염, 여기 뭐 각종 암, 그 다음에 뭐 식욕, 기분, 이런 것까지 미생물이 다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도대체 우리 인간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가 합성생물학 기술로 이제 좀 파악을 하려고 하죠. 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한 연구가 이런 좀 똑똑한 미생물을 좀 하나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독소를 내는 네.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장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장벽을 허물어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우리 몸은 똑똑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어떤 신호를 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염증이 생겼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면역력을 뭐 가동시키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요런 미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은 일단 염증을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와이파이처럼. 아. 감지를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지네틱 서킷,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킷을 서킷을 넣어가지고 넣어요? 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우와.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기 전부터 벌써 치료가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죠, 몸속에서. 이 미생물이 있으면. 이 미생물이야말로 나노 로봇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깨너머로 듣기만 했던 나노머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눈앞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내가 SF 세상에 들어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DNA 정보를 다뤄야 되고 실제 네. 실험도 해야 되는데 네. 개인 연구실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들었냐면요,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반도체 제조 공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파운드리라는 단어 자체가 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생물학 개념으로 도입해서 저희가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거를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는 합성 생물학의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구 플러스 그걸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계 장비까지 포함해요. 바이오 파운드리는 궁극적으로 오토메이션이거든요. 네. 사람이 없어도 대량으로 DNA 정보를 처리하고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생물학 기술 플러스 이런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기계 장치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꿈꾸는 거는 사실 반도체 제조 회사처럼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우중 선생님께서 어떤 DNA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저희한테 의뢰하면은 와. 이메일로 그냥 DNA 서열만 보내면 저희가 네.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가지고 다 합성한 다음에 합성이 완료되었으니 받아가세요. 아니면 뭐 우와. 어디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걸 가져가시는 거죠. 와,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가지고 와. DNA를 설계하고 실제로 합성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을 자동화 시켜놨어요. 저희가 좀 더 큰 규모로 이거 할 수 있으면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있는 분들까지 수요를 맞춰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걸 대규모 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퍼졌잖아요. 그쵸. 이런 영국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DNA를 실제로 합성을 해가지고 네.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에 동참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DNA를 저희가 다 합성해보는 거죠. 와. 이 DNA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서열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이렇게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의 그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가지고 발빠르게 서열 확보를 한 다음에 만들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서열을 확보해서 만들어주면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부터 바이러스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그 실험할 수 있는 대상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바이러스의 그 백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속화됐을 수도 있거든요. 합성생물학 기술이 좀 더 궁극적으로 발전하려면 우리나라도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명체의 설계도인 DNA를 이용해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강력한 머신인 합성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어떻게 보면 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생체 모방의 극한을 넘어선 생명체를 이용한 물질의 합성으로의 극한의 도전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사님의 설명을 통해 합성 생물학이 얼만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 또 이 기술의 한계와 극복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합성 생명체가 가져올 예기치 못한 부작용인 바이오 에러, 그리고 합성 생명체를 이용한 바이오 테러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연구에 활용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한 윤리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이 기술이 세상을, 나아가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기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다가올 미래의 의학이나 산업에 큰 역할을 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과학 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초입에서 소개해드렸듯 이 영상은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님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인터뷰와 연구소 취재를 허락해주신 이대희 박사님과 연구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신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의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에 크레딧으로 등재되며 멤버십 커뮤니티 및 영상 제작 비하인드 영상 등을 볼 수 있는 소소한 서비스를 제공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